자신이 저지른 게 크나큰 일이란 것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임병장의 부대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근무조가 맞고요. 네네. 임병장이 네. 한 달 후임이에요. 같은 병장이지만 선임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임병장의 불만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겠다.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버님 생각해보면 예. 그런 열악한 환경이면 예. 웬만한 강한 사람이 아니면 예.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 그 문용철 기자님이 2002년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까지 한 만 3년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서 소대장과 중대장을 예, 소대장은 이제 GOP하고 페바 지역에서 근무했고 이제 중대장은 사단 신교대대에서 네. 교감 및 본부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2사단에 안팎을 다 겪은 거예요. 네. 최전방에서 이제 그 후방의 교육대대까지 네. 예, 다 겪은 거고 이 사단이 갖고 있는 남다른 특성, 네. 또 경계의 특성이 이제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22사단이 처한 어떤 그 다른 사단과 구별되는 점이 주로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특색은 대한민국 동북점 제일 꼭지점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형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근무에 대해서 어떤 중압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 일단은. 그리고 또 기후적으로는 항상 태풍의 꼬리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서 GOP 철책선의 보수 수리나 이런 소요들이 항상 많습니다. 작업이 많다. 예, 작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해안과 내륙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 진부령 이북인가요? 예, 이북입니다. 이북부터 예. 예전에 이제 그 금광산 관광할 때 이제 그 버스가 통과하는 예, 거기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그 예. 해안 초소까지 관할 구역이 예.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넓네요. 넓습니다. 실제로 한 90여 킬로 정도 되고, 그러니까 5호연대 이번에 사고이 터진 55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형이 험준합니다. 네. 그리고 5, 6년대, 5, 3년대는 이제 해안을 끼고 있지만 해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쉬울 거라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동해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형적인 기후적인 요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또 하나는 그 잘 아시다시피 22사단을 문제시화하는 어떤 인식들, 뭐 제가 근무했을 때도 22사단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그런 예를 들면은 8군단 자체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속해 있는 8군단 자체가 그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안일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근무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합니다. 근데 일단은 근데 그런 시각들이 항상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항상 심리적인 긴장 상태가 피로도가 항상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코 기순 사건도 거기서 발생한 거죠. 예, 뭐 근데 노코 기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GOP를 근무해봤기 때문에 열상 장비나 강학 장비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 상황 자체가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 물론 뚫렸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걸 너무 질타식으로 몰아갔다라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래 됐는지 정말 그 애로점은 뭐였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야기가 되는데 뚫렸으니까 잘못됐다. 그런 식의 어떤 압박감들. 자,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경계하는 최전방에 있는 일선의 우리 전투원들, 경계병들의 어떤 그 근무 여건이나 경계의 특성이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데, 우선은 지금 육군의 경계병력에 대해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뜻밖으로 느끼는 것은 실수요 병력 대비 제대로 된 인원을 공급 안 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상비사단 같은 경우에 가장 병력 충원을 우선시하는 곳입니다. 네. 후방사단보다. 네. 일단 사단 일단 최전방의 경계근무부터 작전까지 모든 업무들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편성 대비 인원 편성은 80% 정도밖에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80%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경계근무를 투입하러 올라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100%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문제시되는 병사들은 잔류를 시켜야 됩니다.
뺄 사람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항상 병력적인 어떤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인력이 안고 가는 빵꾸가 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제 통상은 이제 잔류병력이라 그럽니다. 이게 좀 뭐 극소수긴 한데 그 전방 근무자 중에 후방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방강 훈련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방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했을 때 좀 체력도 약하고 전방 경계 근무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쪽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 병사 자원에서 받는 이제 병사들이 잔류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뭐 잔류 병사 다른 데대에서 이렇게 이입돼서 들어온 병사들이 따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 그런 것들이 일단 있고 일단은 그 잔류 병사가 일단 가장 문제인데 통상 많이 발생하면 한 대대 한 20명 정도 잔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300여 명 이상의 병력 중에 20명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단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사단에 그러니까 최전방 대대에만 병력 우선 자원들 우량 자원을 줄 게 아니라 차 부대, 그 다음에 갈 부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올라가면 잔류 병력을 줄이고 남겨져 있는 부대에 대한 압박감도 줄이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그럼 남아있는 부대에 보호관심병사라고 소위 말하는 병력들이 늘어나니까 문제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에 잔류하게 되면 다른 데에 대해서 다 알 텐데 문제 있는 인식으로 인식된다. 나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게끔 나 노력하자.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교육훈련하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실탄을 안 들고 하니까 어떤 인명사고적인 부분에서는 적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병력을 조금 합리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A라는 병사가 예. 1대대 소속인데 1대대는 그 후방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얘는 실제로 경계에 나가 있는 2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이거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도 모르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 현지에서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게 신뢰를 들어보자면은 병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간부의 경우도 비편제 간부들이 존재합니다. 어허. 예를 들면 이제 22사단에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좀 애매한데 그 12중대 1소대장으로 내려갔는데 육군본부 명령이면 육군본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대에서나 연대에서는 이 친구가 어디로 가 있냐면 9중대 3소대장으로 가 있는 겁니다. 간부인데 간부 편제를 비편제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육군 중위, 육군 소위를. 자, 그러면 육군 검열 들어오면 야, 너 그 중대 가서 가 있어. 간부를 때 지금 다 정리해서 자기 중대 가는 겁니다. 상급부대가 알겠습니까? 뭐 돌려막기인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병력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병력뿐만 아니라 이제 장교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 인사관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조금 안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란해 보이는 어떤 그 현상이기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막 섞이다 보면 원소속 부대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타 부대하고 섞이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 갈등 아닙니까? 발생합니다. 여기서 어떤 반목과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게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예. 그렇죠.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이걸 다 관리하고 통제를 못해. 예. 병력을 적게 줘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들끼리 막 섞여. 이랬을 때 대부분 옛날에도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날 때가 부대 통폐합이 될 때입니다. 네. 이때가 맞습니다. 예. 사고가 반드시 터진단 말이죠. 네. 새로운 부대가 생기거나 어떤 부대가 해체돼서 통합되거나 네. 이때 서열만 정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려요. 이게 다른 부대끼리 합쳤는데 누가 서열이 위냐 이거 따진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달 이상 섞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뒤로도 갈등은 계속돼요. 네. 이런 것들이 22사에서 아주 문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건 뭐 꼭 문란하다고만 제가 질타할 일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부대 사정이 그렇다. 네. 예. 불가피한 이게 지금 측면이 있다. 문제가 지금의 어떤 시스템 상황은 불가피한 것도 많습니다. 솔직히 네. 뭐 부대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력이라든가 어떤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성화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병력 자원들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없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군 자체가 급격하게 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에 요즘 TV에서 자주 보실 거예요. 군인권센터 소장이죠.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그래 바쁘세요?
그렇네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근데 이런 한철은 별로 바람직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네. 평소보다 좀 말에 힘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사건인 만큼 네. 사실상 예견되겠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입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분명히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 벌어졌을 사건. 때 네.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김관진 장관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또 대형 사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네. 대안까지 제시해 줬는데 친절하게 예. 말 안 바꿔버려? 뭐 아우도 만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이건 뭐 임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보지만 이번 사건이 터진 걸 질타하기에 앞서서 네. 이 위태로운 병영이 지난 3년간 큰 사고 한 번 없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칭찬해 줄 만하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똥별들이 네. 병사들보다 월급 200배, 300배 더 받아 먹으면서 네. 자리 차지하고 세단 타고 다니고 헬기 타고 다닐 때 네. 누군가는 그 뻘짓하는 사람들의 네. 공간들을 다 메꾸고 있었다. 거기에는 연관급 자기도 있을 테고요. 네. 물론 똥별들 중에 제정신 박힌 별들도 있습니다. 네. 예, 모든 별들을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관급 장교들 또 네. 특히 우리 부사관들 예. 허리라고 하는 예. 이런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병사들이 묵묵하게 노예처럼 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나마 3년 동안 사고 안 터지고 저는 가까스로. 왔다. 예. 예. 근데 이게 버텨내죠. 3년이에요. 3년이죠. 예, 저는 이게 3년 말고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2005년 GP 총기 사건 발생했을 때와 2011년 차이 6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기간이. 빨라졌죠. 자발이 예, 빨라졌죠. 기간이 단축됐어요. 예, 예. 이거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사실상 네. 2011년까지 그나마 좀 약간 약발이 있었다. 아.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개머리판에다가 얼굴 대고는 사진 찍는 예. 대통령이 아, 오면서 그렇죠. 눈탱이에, 예. 개머리판 맞은. 예. 그렇게 총 쏘면은 아주 눈탱이 밤탱이 되기 딱 좋죠. 얼굴 안면 골절될 겁니다. 예, 아마. 함몰됩니다. 함몰돼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분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네. 지 욕 좀 했다고 그냥 지 표현해서 욕했다고 육사장교. 국사 장교를 그냥 상감 모욕죄로 그냥 그것도 대법원이 더 웃겨요. 대법관들이 그거는 희대의 사건인데 사실 처음 올라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합의체 재판을 딱 열어야 되는데 그냥 상고 기각. 그리고는 또 특전사에 있는 우리 중사 한 분도 똑같이 유죄로 인정해서 두 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군에 이 사람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에요. 저 이적행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군이 도대체 무슨 제정신인지.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순만 갔다 왔으면은 좀 사태를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뭔가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근데요 문제는요. 예. 그래 바빠가지고는 안보실장 임명장을 그냥 대치 중인데 그냥 줘버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출근하는 자리가 청와대요, 국방부요. 청와대요. 자기는 안보실장이래요. 그럼 국방부 장관 누가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월급 이중으로 받아먹나?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저는 안보실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국방부 장관 뭐하냐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 아니래요. 안보실장이라는데요. 그러고는 김민석 대변인 앞세워서 총알바지 시키고 있고 그렇죠. 우리 착한 백승주 차관을요. 이분도 안 보여. 근데 이분이 총알바지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아니 그거는 자 월요일 날 국회 출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 여야 의원들한테 연락한 거는 차관보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야가 발끈했어요. 이 난리에 장차관 어디 가냐. 장관은 이해하겠으니 차관이라도 나와. 이래서 안 나오겠다는 걸
억지로 모가지 끌어다가 차관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죠. 네. 사실은. 아니 그러면 세월호 나는데 해수부 장관 도망가고 안전행정부 차관 어디로 날라버리면 그 국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하고 많이 싸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하고 많이 싸우셨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타겟이 주로 소위중이들 아니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병장 상병. 네, 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신 대통령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 사고가 터졌어. 그런데 지금 장차관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네. 청와대에서 나와. 이게 더 웃긴 거는요. 네. 저는 이거 뭐 인사복지실장이 뭐 사건을 진상 뭐 이게 조사하는 뭐 단장 뭐 내지 뭐 이런 거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지금 이게 사건이 이제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탈핵명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탈핵명을 잡는 건 작전인데. 그렇죠. 그럼 합참해야죠. 참여해야지. 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합니까? 저는 이해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있을 한민구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방어용 어떤 걸 만들기 위한 알리바이 또는 내지는 국회에 보고하기 좋게끔 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꼼수 중에서도 아주 명평이었다. 얄팍한 이렇게. 꼼수입니다, 이거. 네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좀 모아야 되겠어요. 아까 예견됐다. 네. 2011년에 나온 게 바로 그 신호탄이었다. 네네. 지난 3년간은 용케도 버텼다. 네. 그러다 터질 게 터졌다. 네네. 지금 이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네네. 그 얘기를 조금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왜 이 병영에서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라고 보시는지. 2011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네. 병영생활 상담관 다 계약직으로 못 뽑으니까 네. 제발 부대 옆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초중고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부대 네. 옆에는요. 네. 그러면 거기 가시면 학생생활 상담관이 다 상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MOU 체결을 해요.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병영생활 상담관이 컨트롤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단에 한 명 있는 양반이. 그럼 이 부대는 여기를 정기적으로 내무반 단위로 어떻게 끊어서 가라. 간부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부들 가야 됩니다. 예. 간부들 스트레스 지수가요. 이루 말할 수 없고 초급 간부들 탈영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아니 요즘 자살자는 주로 간부. 자살도요. 네, 나 가지고 이거 이상해 죽겠어. 원사 상사 중대장. 그래서요. 그 심리가 왜곡돼서요. 영관급 달아봤자 자폐적 성향밖에 안 보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별 달면요. 지가 거기 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우리 대학 교수는 정년 퇴임을 해도 뭐 어디 강기도 어디 뭐 글도 쓰고 뭐 TV도 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뭐 관공서도 뭐 그렇게 뭐 간피하 가기도 하긴 하지만 장군들은요 전역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다 방산업체 로비스트 내지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 세단 타고 다녀, 헬기 타고 다녀, 그 옆에 맨날 부관들. 부관 끼고 다녀, 그러니까 핸드폰 문자 사용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에 핸드폰이나 페이스북에 요즘 많이 배운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전화를 못했어요. 자기 손으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다 당번병이 해줬다고. 주민등록번호 자기 거도 몰라. 집 주소 자기 거도 몰라. 그러니까 시청 앞에 딱 한 번 지하철 타면은 집을 못 찾아온다 이겁니다.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 이게 미국 이런 장군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미국 장군들은요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근할 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 그게 아니에요. 별 하나 달면은요. 제가 계룡대에서 옛날에 그 육해공군 해병대 교관들 인권 교육을 2박 3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강의 끝나고 이렇게 바람 쐬러 로비에 딱 나왔는데 운전병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성판이 하나 있고. 근데 원스타가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는요 운전병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는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뒤에 국방부 관계자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술 먹으러 왔는데
술 먹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운전병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심지어는요, 운전병을 그냥 마트에 장 보는데 부인 따라 보내고, 뭐, 자기 어머니 어디 병원 가는데, 차 쓰게 하고. 애들 학교 등교시키고. 예, 노비예요, 노비.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게 지금도, 최근에도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 더 심한 거는요. 옛날 얘기가 아니군요. 아니에요. 전방 가면요. 찜질방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한무대기의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군수야. 야, 인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단장 부인이, 군수참모 부인을, 간부들. 야, 군수야. 예. 인사참모 부인을, 야, 인사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단장 부인은 군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모든 인사가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군 이렇게 지금 사고 터졌으면요, 장군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스스로 개혁하겠다. 나의 월급 삭감시켜달라. 병사들, 나 골프 안 쳐도 좋으니까, 우리 GOP 부대 먼저 체력단련장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한 장군들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경영시설 현대화 해주자. 그럼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22사단이 나는 정말 희한한데 신도계를 22사단에만 했어요. 8군단 8군단 전역이 아니고 그리고 8군단장이 가야죠 현장에. 그러니까 내가 야 22사단장 저리 가라 그랬다. 나하고 얘기하자 임병장. 뭔 문제냐? 나 무장해제 하고 들어가겠다. 나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라고 왜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쇼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쇼가 아니지. 야, 그 다음에, 예를 저기 내가 보니까 이번에 임병장이 전역 3개월 남겨놨더라고. 네네. 사단장이 육사 40기인데 보직을 4개월 남겨놓고 있더라고. 육사 40기. 잘 나가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사단장하고 나갈 병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 40기 사단장이 이걸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콘도 부근에서 대치하다 마지막에 건거했지 않습니까? 그게 명파리에서요. 네. 5km 떨어진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콘도인데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km를 이동했다가 검거는 명파리에서 다시 5km까지 내려와서 네. 했거든요. 그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지선은 어떻게 형성을 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저지 차단선을 제 생각에는 그 간성읍에 시외터미널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1차선을 남쪽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주 방향이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월북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2시간 반 동안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도 가장 큰 문제다. 이게 군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인데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체적으로 항상 해결하려고 지들이 어떻게 해결해? 수사도 못해요. 이 사단 헌병대 가보세요. 수사관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사건 별로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빵 터지면은요. 우왕좌왕 현장 보전 엉망. 해병대 총기 사건 벌어졌을 때 거기 현장 통제하러 들어간 간부가 전역을 했어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저 그때 들어갔을 때 현장 보전 안 되고 이런 거 다 보존 안 하고 다 밟고 다니고 표시도 안 해놓고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사실상 잘했는지 좀 봐야 돼요. 물론 육군 중앙수사단이 얼마만큼 빨리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일날 안 들어갔어요. 초동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 알려서 세월호 사건도 터졌으니까 여러분 탈영병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요령 수칙을 알려주는 게 맞죠. 그렇죠. 제가 근무했을 때 한 번도 그런 거 대민에 알리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근무를 3년 정도 했었지만은 또 보면 대민 관계가 그렇게 원활한 지역도 또 아니거든요. 22사단 지역.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군도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그 지역이 관광지인데다가 업 지역입니다. 이게 군 작전하고 상충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조금 거리감을 벌일 수밖에 없죠. 바가지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또 군이 안 좋게 본다. 제가 근무할 때는 사단장님이
이렇게 군인들 홀대하는데 나가서 돈 쓰지 말라고 아예 외출해봐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 그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 찾아오시고 해가지고 이건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 좀 좋게 풀자 뭐 이런 그런 번복들도 있는 지역이라서 예. 알았어요.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지입니다. 이거 잘 해야 되고. 예, 그 다시 좀 얘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요. 이번에 그 임모병장이 그 관심사병이어서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예전에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군생활할 땐 고문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뭐 공식적 용어로 이제 관심사병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임 소장님께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좀 많이 좀 지적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 폐지하자 그랬죠. 폐지. 네, 왜냐하면 2005년도 실태조사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너무 낙인 찍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도 취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악성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 이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고문관하고 연결이 돼버리니까요. 이게 이제 말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제, 낙인 찍기가 공식적으로 더 좋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제에 좀 노력하자, 바꾸자라고 했지만, 그 당시는 그 제도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병영 개선, 대책회의가, 병영시설도 바꾸고, 구타 가혹행위 정말 전쟁해서, 퍼센테이지가 진짜 카이다와 우리가 조사했을 때 보면요,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떨어집니다. 뭐가? 구타 가혹행위의 비율이.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와 국방연구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거죠. 일단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보면은요, DJ 때 계속 줄여라 해가지고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 자살자 수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헌병대도 노력하는 거고, 그 전투병과에서 노력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하면요, 이게. 효과가 나온다?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밖에서 추동질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관심 갖고 두는 불알이고 병영개선문화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민간인들을 앉혀놓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청와대 가가지고는 해병대 사령관까지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마구마구 질러대거든요. 그럼 이거 안 해주면 나 사퇴하겠다. 막 이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그러니까 뭐 윤광웅 장관이 이제 막 곤혹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윤 장관님은 그걸 이해하겠지만 저 밑에 있는 또 별들은 장관 하나, 해군 출신 하나 와가지고는. 다 뒤집어 놓는다 이거지. 심지어 그러잖아. 노무현 대통령 사진 보고는 돌아앉아가지고, 꼴보기 싫다 그러고, 대통령 나오면은, 돌아앉아있는 사단장들이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정조가, 임금 등극하니까, 노론이, 사도세자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막 이러고는 죽일라 그러고 이랬잖아요. 전 그거의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권력의 칼자루는 쥐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억제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DJ 노무현 정부 때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들도 그런 어떤 이제 그 병영 생활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고 여러 가지 악습, 폐해들을 고쳐야겠다라고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봤는데 그런 것들이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일거에 다 없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게요. 거꾸로 가는 저희가 통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지휘권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영창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창 통계를 딱 저희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창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그 군사법개혁 할 때 영창제도 없애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전제국가도 아니고 왕이 함부로 가둘 수 있는 거 이거를 막아놓은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 어버이연합과 이 보수 우파들이 맨날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뭔지도 모르면서 짓거려대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자유권적 기본권. 어제 문창극이가 막 그런 얘기 하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기본권이 중요하다 뭐 이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뭔지는 알고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함부로 가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 열받아가지고 왕을 단두에 목을 자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없애라 하니까는 이제 이 국방부 안에 이 보수적 법무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했어요. 그때 절충했으면 안 돼. 그냥 확 밟았어야 돼요. 그래서 인권 담당 법무관을 그 사인을 받으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거는 영장 보낼 게 아닙니다. 다 반려하니까 이게 9,000건까지 견제가 줄어들어요. 되는구나. 12,000건에서 12,000건이면요 한개 사단 넘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창을요. 그렇죠. 네. 그런데 9,000건, 8,000건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요 네. MB 들어서고 나서 연간 1,000건씩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4,000건 도루묵도 아니고요. 더 많아지구나. 도루묵을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네. 지 멋대로 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케이스죠. 아하. 자, 그러면 영창이라는 건 징벌의 수단이고, 네. 또 이 보호관심 사병제도라는 거는 뭐 일종의 교화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징벌과 교화라는 건 뭡니까? 이 장병을 나약하고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개조해야 될 어떤 이런 대상으로만 보는 거, 이런 제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도의 실효성이 아무래도 징벌을 강화하면서 교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왠지 좀 효과적이지 않다. 네네. 예. 뭔가 그걸 하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요, 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당시 3중 필터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김관진 장관한테 매체를 통해서. 징병 신체 검사 제도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병무청에 가면요, 신체 검사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은 MRI 팡팡팡팡 찍어가지고 무슨 사진 찍듯이 한 방 찍는데 몇십만 원짜리를 마구마구 찍어가지고 병사용 진단서 이만큼 내요. 네. 그리고 정신과 그 진료받을 때 의료보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막 팡팡 그렇게 개선해라. 그렇게 좀 이거 좀 제대로 손 좀 봐라. 이런데 국방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그냥 대강-대충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병무청도 사실은 외청으로 이제 저는 거기 청장이 3스타들이 나중에 전역에서 가잖아요. 그렇죠. 전 문민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차제에 국방부 장관도 문민화 시켜야 되고요. 네. 그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이 전투하는지 알아요. 작전하고 뭐 이러는지 아는데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 군인권센터가 최근에 그 국방부 장관 문민화하자는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나라를 이제 북조선에다가 넘기려고 하고 있다. 니들이 인권을 빙자해가지고는 종북 세력들 그러면서는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만 나오면 몸서리 치는 데가 주로 북한하고 우리 군이네.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용어만 나오면 몸서리를 쳐요. 근데 아니 그러면서 북한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은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가 하면 로맨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는 특수 집단이래요. 그래서 인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은 군대 인권이 있고 북한은 북한 인권이 있으면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소와 국가를 불문하고 보편적 가치를 인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래, 이 사람들은 얘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또 다시 초점을 좀 맞추면 예. 관심사병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먼저 그거부터 좀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죠. 저는요 일단 전문가가 예. 이것을 진단하지 않는다. 네. 전문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상 심리사라는 심리 전공자. 네.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어허. 그러니까 저는 군의관들도 사실상 좀 뭐 문제가 많아서요. 예. 그 외부에 있는 정신과 네. 그 의사들이 좀 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문제는 대대 이런 병력이 있으면 외부에다가 도움 요청하면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네. 저희한테. 그래서 가보면은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이를 보면은 중증 우울증이나 조현증이나 그 경계성 인격 장애나 뭐 예를 들면 반사회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진료 보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빨리 진단서 끊어가지고 현역 부족함 심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는 빨리 이제 복무 전환을 시키든지 군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 그런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일선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직접 여기하는 문기자 입장에서 네. 예, 초급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그럼 또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있을 때랑 약간은 바뀐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저께 야간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그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간부분하고 2009년, 2010년도에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다. 일단 수기가 안 되게끔 변경됐다. 수기가 안 되게. 예, 그러니까 연대통합 행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하. 한글적으로 컴퓨터를 전산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안 쓴 거 몰아치기 하거나 뭐 임의로 조작하는 게 일단 안 되게 일단 바뀌었다라는 거. 아하.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224문항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조사하는 게 또 되게 많나요? 예, 그리고 부대마다 다르지만 A, B, C로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다. 이건 뭐 노력하는 부대 이야기입니다. A에서 A 뿔뿔까지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상담사 연락처를 다 나눠줘가지고 우리한테 말하기 껄끄러우면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병사가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담일 겁니다. 이 군 병역에 대한 어떤 면탈하는 쪽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가 내 이 결정으로서 꾀병을 부려서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저 신교대 근무할 때 별의별 친구들 다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단은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병사 하나를 그냥 그렇게 내보냈을 때 내가 정말 잘한 판단일까라는 그런 어떤 딜레마라든가 심리적인 부담감들.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군이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적은 되게 약합니다. 물러 터져요. 물론 터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치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강한 군대를 외쳐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유연해지는 분위기다. 젊은 지휘관들이나 젊은 중대장들도 마찬가지로 다 인간입니다. 고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누구 하나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솔직히 지휘관들도. 그렇죠. 임무는 과중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임병장 사건에서도 여전히 드러나지만은 우리 군 병영 전반에 그 만연된 소위 말하는 왕따놀이. 네네. 이게 지금 범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자, 문제사병, 관심사병을 관리하자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치유하고 상담해줘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자고 도와주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정군의 그 만연되는 왕따놀이, 해병대는 기수열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따돌림, 무시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어떤 관심을 갖고 이걸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일단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징별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호관심병사 한번 기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그 병사들이 고학력이 되거나 이제 저출산으로 해서 한 자녀 요 있기 이전까지는 주로 뭐였습니까? 일단은 그 정치적 성향 가지고 이제 탄압을 했었죠. 네. 이제 그런 문화들이 어디서 그거 지금도 있어요. 예,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아요.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군대 교육과 국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카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제국 육해군 학교 연구라는 책인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이 1930년대 병력이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신 박약 병사를 입대를 시켜요. 정상적으로 군대를 들어오면 안 되는. 지금 우리 모습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신 박약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에는 문제는 없지만 군인으로서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여지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를 보호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양성하게 해서 진짜 건전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치유를 해주라는 생각보다는 간부도 일단 직업군인입니다. 직업의 안정성을 생각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면책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생각에 일본군 용어하고 비슷합니다. 문제병사 또는 상위병사 또 그리고 일본의 그 문제병사 취득 신강이라는 이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운동권, 학생운동했더니 학생운동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자익, 공산당 그리고 조선인의 취급 양식 뭐 이런 것들 특수증을 이미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기원이나 문제점이 어떤 거에서 기원했는지 또는 유사성은 없는지 과거에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연구는 없이 표면적인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내과수를 해야 되는데 내과수를 안 하고 그냥 외과에 아까쟁기 바르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심리한
대한 어떤 논의나 연구들이 지금 이제부터 70년이 지났지만 해방이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악습이랄까 이게 징병제 국가 그것도 어떤 한국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죠. 네, 연간 네. 1000명 이상이 의문사라든가 구타 폭행으로 죽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2010년부터 러시아 군을 징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 90% 가까이 모병제로 네, 전환하겠다. 네. 뭐 이걸 이제 발사계 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발사계 개혁이냐면 제정 러시아부터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그 발사계라는 걸 썼습니다. 양말이 지급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 규정이 군복은 45초 내내 완료할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꼬투리가 됩니다. 구조리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앤다는 개념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적용돼 들어오는 건데 우리도 이제는 이제 진중하게 물론 우리 국가적인 어떤 예산 이런 거에서 뭐 모병제를 신청하는 건 제한이 있지만 어떤 낮은 단계든 아니면 대안적인 군 복무제도 예를 들면 예비군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예비군 중에 직업적 예비군을 양성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방안들을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그래서 않겠느냐. 현역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예, 맞습니다. 분산시켜야 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사실 아까 문 기자 얘기 중에서 우리가 계속 병력이 부족해지고 사람이 모자라서 병양이 어려워진다는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군대 63만입니다. 예, 제일 많을 때가 70만이었어요. 그럼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면 일시적으로 늘어난 병력이지 대체적으로는 65만에서 63만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래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병력이 부족하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거보다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병력 자원 중에 일부 부적응자가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병력이 부족한 것은 부대 창설이 주범이죠. 별하별 부대를 마구마구 양산하고 만들어 오니까. 맞습니다. 비전투 부대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국방어학원 들어보셨습니까? 좀 슬림할 필요가 있는데. 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요. 저는 이제 그 인식의 문제 있게 하셨는데 저는 모병제로 가기 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징병제에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문민 통제되지 않은 군을 좀 개혁하지 않고 이게 모병제로 가면요 폐해점이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일제 36년 이후에 일제 잔재 청산 안 된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대가 친일파들이 다 장악하고 거기에서 남았던 이 악습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조센징에게 가했던 그 악습들이 그대로 자국민들한테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것이 여전히 그 군의 군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합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사들을 자원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물건으로 생각하는. 예, 그냥 하나 부속품입니다. 얘는 죽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얘 빼가지고는 다른 애 붙이면 된다는 식의 이런 사고들. 손실보충이라는 단어도 네, 그런다고. 그러니까요. 예, 정비. 저는 뭐 군생활할 때 네. 하루 예를 들어 3박 4일 훈련하고 저는 방이었기 때문에 3박 4일 훈련한 다음에 하루 정비해라. 세상에. 그럼 방이라는 것까지 밝히고 나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월급의 정상화. 저는 이것의 손실을 결국은 이 존중하는 것, 이게 군인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은요, 그만큼의 가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페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공히 약속한 거 빨리 40만 원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문민통제 강화해야 돼요. 사실은 이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 이 뭐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 공약을 사실 제가 만들어서 밀어넣긴 했습니다만은. 뭘 또 그런 비사가 있네, 그래. 예. 제가 밀어 넣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받으시더라고요. 받긴 받더라고. 예.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 산하에 만들어져서, 그럼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의회 산하에 있게 되면요. 그렇죠. 권한은 독일식으로 가자. 24시간 어디든지 통보하지 않고. 마패 꺼내듯이 암행어사 출도요.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이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복지, 인사가 정식 많거든요. 이것도 다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민 통제를 가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모병제를 생각할 때지. 이 모병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부사관들 있잖아요. 이거 병사화되고 있어요. 예, 적체화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부사관을요.
특히 육사 출신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병 취급합니다. 네. 일반 사병. 네, 이거 네. 준사관이거든요. 엄밀하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게 허리예요, 부사관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장교들은 이동을 하지만 부사관은 거기 딱 거의 붙박이처럼 있기 때문에 네. 전쟁에 있어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러면은 네. 사실 장교들도 이 사람들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들 그렇게 취급하지 않거든요. 부사관단 파워가 네. 강하죠. 뭐 어떤 네. 이의제기나 이런 게 부사관단 회의 결과 이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네, 건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사관들요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많은 병사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미군은 장교 특히 지휘관은 미래 전투를 기획하는 사람이고 부대 관리라든가 병원 즉 어떤 그 하나의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 건 측면을, 부사관한테 예. 많은 재량과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단 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소대장 중대장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몽땅다. 개선이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사관들은 내가 그냥 부사관으로 끝난다는 인식을 줘버리면 누구든 발전 가능성이 희망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를 한번 보게 되면 자위대는 병력 구조를 참 재미나게 하는 게 초급 장교 절 뽑습니다. 그럼 그거 뭘로 메꾸니 하면 우수 부사관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일정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정년 내에. 네. 네. 그래야 나도 연관 장교까지는 최소한 노력하면 소련까지는 가요. 내 시작은 부사관이지만 나도 연관 장교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네. 그러면 이게 계급제가 예. 아니라 신분제거만. 네, 맞습니다. 네. 신분제. 그러니까 예. 육사 출신이 네. 성골이고 뭐 이렇게 육두품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차제 부사관 학교를 좀 2년제로 현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관학교들이 4년제라면 네. 그렇게 해서 양질의 부사관들이 나와야지만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안보가 진짜 튼튼해지는 건데요.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병영 내에서도 이런 언급이 금기 사항인데 이렇게 어떤 병영의 현실이 점점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언젠가 전쟁 억지력,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에 있어 중요한 어떤 결함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쉬쉬하는 거죠. 계속 지금까지 은폐하고. 근데 저는 네. 국방부에 엑스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 소리?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정책을?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 스파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적대적 공범자들 비슷하게, 그러니까 니네하고 우리하고 대충 이렇게 가가지고는 짜고 쳐야지만이, 안보 논리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엑스맨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니요, 많지 않다는 저는 건 화가 아니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고민해봐야 될 게 의료 체계 바꾸자라는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죠. 그럼 장병의 건강권이 훼손되면 누구에게 이득이에요?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 일리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실이 방치되느냐 하는 게 어쨌든 징병제에서 자원을 거의 공짜로 얻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아까 그 자원이란 말 문제 있다 그랬는데 나도 쓰네. 그런데 공짜로 준 자원은 반드시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예. 공짜로 뭘 얻게 되면은 아무래도 낭비합니다. 지금 그런 존재가 우리나라 병사들입니다. 월급 10만 원. 사실 거의 공짜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받은 자원을 귀하게 써서 이 귀중한 자원을 소중하게 지속적으로 써먹는 게 아니고 쓰고 버리고 무슨 일회용 반창고처럼 말이에요. 낭비하고 있는 거죠, 낭비. 그 FX 사업 네. 저는 좀 절반으로 예산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사병 급여를 살도 안 지금보다 한 됩니다. 두세 배. 사병이 아니라 병사 또는 병사. 장병을 사병이란 불러야죠. 말은 폐지됐어요. 병, 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 병. 예. 그러니까 병 급여를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올려도 연간 추가되는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한 1조 원 안팎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좀 조정을 하면 이제 병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그리고 여지들이 장군 있는데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대령이 2,700명입니다. 그런데 전투지기에 보임된 대령이 300명밖에 안 돼요. 고위직 인플레이션. 나머지 2,400명은 맞아요. 교육, 파견, 각종 해외 근무, 지원,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 대령들의 인건비 정도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대령 위에 말고 장군들이 또 있는데 장군들 경우 우리나라 휴전선에 일렬로 세우면 500마다 장군 한 명입니다.
500m마다 한 명씩. 500m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사단사령부, 군단사령부, 군사령부, 그 다음에 직할부대 사령부, 하도 사령부가 많아가지고 사령부 천국인데, 제가 오늘 세보니까 전방경계에 관련된 사령부만 24개더라고. 네. 우리 동부전선, 서부전선에. 사령부만 24개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놈은 그 전방에서 빈혈로 쓰러지는데 위에서 지시하는 놈은 왜 이래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대작전을 할 때 관여할 수 있는 장군 별수가 100개예요. 합창까지. 네. 그 100개의 별이 와글와글해서 일선의 전투부대 작전에 관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골 때리는 게 합참의장은 전투력을 증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참모총장은 사고 예방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두 개가 무슨 될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 지시를 이행하려면 사격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실탄 사격훈련하면 총기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참모총장은 이거 줄이라는 겁니다.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아이고 육군 참모총장 말 그러니까 따라야죠. 총기 가지고 계시는 피탈 당하면 안전 측면이니까 그거 당하지 말라고 총기 피탈 방지끈이라 해서 야상끈 빼가지고 묶어가지고 탄띠에 네. 그렇게 하는데 교육훈련 철저하라 그러면은 그거 말고 어떻게 대응사격합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엉성하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처한 딜레마는 이거예요. 전투 발전과 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나라 지휘관들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고.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고 예방 쪽으로 우우 몰려가다가 보수 정권이 되니까 좌파 정부다 하고 저번엔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이번엔 전투 발전 쪽으로 우우 몰려다니다가 그럼 지휘관이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봐야지 어떻게 한쪽만 신경을 씁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밑에 보고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군들 상부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 어떤 문민 통제, 네. 군의 네. 민주화, 군의 그 인권 의식의 함양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한번 군대 특집을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제 요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의 본 주제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아까 일부 때 우리 임태훈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011년에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 해병대에서 총기 사고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선책을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관심병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런 어떤 상담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이것도 그냥 어설프게 넘어갔다가는 또 이런 또 사고가 얼마든지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그 개선책, 개혁 방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인 복무교육을 보면은요, 외부에다가 문제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극도로 네. 폐쇄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군인 복무교육 25조 한 4항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하면은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단, 법에 정한 방법은 허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 소송을 내거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청원법에 다 있으니까, 그 외에 군인권센터에 전화 걸었다 그러면 나중에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해결 도움책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저는 좀 없애야 돼. 이거 위헌이에요, 위헌 사실은. 그렇죠. 어디 복무 규율 따위가 헌법에 보장한 권리를 제한해요. 헌법에 분명히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군이 그렇죠. 헌법에 군림하는 대표적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쿠데타 일으켜가지고는요. 그 항소에 쩔어가지고 지금 거의 마취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딸까지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성검사 받으셔야 돼, 이분들. 내가 보기에는 문재 장관, 문재 총리 관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검사는 이분들이 받으시고 뭔가 이거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디로 사라진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이거 엑스맨 게임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조금 느끼는 부분. 그건 누가 주로 하는 말입니까? 병사들이 일반 병영생활 내에서 많이 합니다. 병들이.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이거 참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예. 자, 그러면 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 문 기자한테도 하겠습니다. 한 1분 내로 짧게 예. 개선 방향. 네. 일단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미시적인 것들입니다. 팍팍팍 보이는 것들. 네. 너무 자극적이죠. 이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했지만 아까쟁기 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 내과 MRI, CT를 찍어야 된다. 이건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얘기는 다 같이 모아지네요. 어쨌든 군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사람에 투자해라. 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이 군의 대다수를 이루는 병사들한테 투자해라. 중간 허리에 투자해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군의 실상이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잘 공감이 되고 뭔가 사회적 치유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국방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우리가 다음에 한번 좀 그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도 한번 모시고 우리가 이 제도 개선책, 의식 개혁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 숨가빠라.